지금 트럼프는 여러 가지로 이란에 대해서 장악력도 지금 확보하지 못했고, 지금 국제 석유 시장에서도 어떤 지배력을 확보하지 못했고, 문제는 미국 국채가 아니어도 우리가 금이라는 그 1등급 자산이 대안이 있다. 네, 안녕하세요. 815 머니터기입니다. 네, 트럼프 전쟁, 흔들리는 달러, 금값 상승까지 지금 글로벌 자금의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김창익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요새 국제 정세가 유동을 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다들 관심이 기초되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왜 전쟁을 일으키는가? 그래서 한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이 군사적 긴장을 좀 의도적으로 키운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과연 이런 행동들이 단순한 그런 돌발 변수로 봐야 되는 것인지 정말 미국 국제 시장을 좀 충격에 대해서 좀 분산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있는 것인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미국의 전쟁은 물론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지만 그동안 미국이 닉슨 쇼크 이후에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그 상황에서는 미국의 전쟁은 제가 보기로는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지정학적인 그 리스크를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계산적인 전략이다. 당연히 그 자국의 어떤 자원을 대규모로 쏟아붓는 전쟁을 하는데 당연히 어떤 실익에 대한 계산이 있겠죠. 그냥 트럼프는 지금 내가 그냥 전쟁하고 싶을 때 전쟁하고 끝내고 싶을 때 끝낼 거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치밀한 손익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전략에 맞춰서 좀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좀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그게 만약에 트럼프가 이번 전쟁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본다면 지금 아직까지는 실익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중국의 유조선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중국이 석유 수입을 못하게, 네. 멀리 보면 그 석유 결제를 위안화로 못하게 하기 위한 전쟁이다라고 보면 지금 이란의 석유는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걸로 지금 언론들이나 여러 가지 그 매체를 통해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이란 석유는 오히려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서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다른 국가들의 석유 수출이 안 되니까 이란의 석유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걸로 수출은. 그리고 여전히 물론 이제 그 대폭 할인을 해서 싼 가격에 수출할 수밖에 없겠지만 암시장을 통해서 중국으로는 여전히 이란의 석유가 상당 부분 수출되고 있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쟁 목적이었다면 그 목적에는 지금 부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작가님 보시기에는 중동, 위안화, 달러 패권 이런 이 관계들이 지금 어떻게 이어가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의 페트로달러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중국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하고 있는 또는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중동 또는 베네수엘라 같은 친중 국가들의 석유를 위안화로 결제하는 겁니다. 네, 지금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라는 거는 1974년도인가 그때 사우디아라비아의 파이살 국왕과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배타적인 계약을 한 거예요. 앞으로 석유는 달러로만 결제합니다. 근데 달러로가 아니라 달러로만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이나 일본 돈이나 유로화를 가져가도 아무리 많이 가져가도 석유를 한 방울도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실제로는 한 자릿수 정도로는 한 5% 안팎에서 이제 타국 화폐로도 이제 결제가 일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니까 거의 100% 석유는 달러로만 결제가 됩니다. 특히 오펙의 석유는. 근데 이제 이란, 이라크, 베네수엘라 같은 친중 국가들의 석유는 암시장을 통해서 중국의 위안화로 수출을 했었어요. 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은 이거를 이제 넓게 더 멀리 이제 바라보는 장기 전략은 뭐냐면 위안화를 국제화해야 되는데 국제 화폐라는 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일단 신뢰도하고 유동성이 있어야 돼요. 네. 중국은 화폐를 찍어내면 되니까 유동성은 보장이 되는데 신뢰도가 없죠. 위안화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위안화로 바꿔서 금고에 넣어둘래요?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알겠습니다라고 넣어둘 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왜냐면 위안화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중국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구 사회에 가서 내가 어떤 관광을 할 때 위안화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투자할 대상이나 그 사용할 대상이 별로 크지 않아요. 중국에서만 그쵸.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자도 그 중국이 이제 석유 그 결제 대금을 위안화로 하자고 했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이 오일 위안화를 가지고 할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 때문에 이제 그 위안화의 석유 결제를 그동안 미뤄왔었는데 2022년에 그 리야드 협정이라는 걸 통해서 일부 그 오일 그 위안화 결제를 하기로 구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냐면 그 상하이 선물 거래소에서 그 오일 결제를 하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오일 결제 위안화 대금을 상하이 금 현물 거래소에서 즉각적으로 동시에 금으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 원스톱 솔루션을 중국이 만들어서 사우디에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의 금을 받고 석유를 파는 시스템이 된 거예요. 네. 이게 사실상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위협하는 가장 큰 이제 위협 요인으로 부상을 했던 상태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금 가격이 지금 치솟고 네. 금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전쟁이 공교롭게 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미국이 이란을 그 공격하는 여러 가지 대외적인 명분은 있겠지만 사실은 패권 국가가 한 나라, 특히 적성 국가들을 공격할 때 대외적인 명분은 그냥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라크 전쟁 때 대량 살상 무기를 찾겠다 또는 없앤다라고 했던 그 부시 행정부의 전쟁 명분은 사실 새빨간 거짓말로 이미 드러났죠. 그리고 이번 이란 전쟁의 명분이 뭔지는 뭐 트럼프가 뭐라고 밝힌 거는 있겠지만 제가 기억나는 게 없거든요. 이번 이란 전쟁이 무엇을 위해서 한다라고 트럼프가 밝혔던 게 별로 머릿속에 뇌리에 지금 각인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이란 전쟁을 한 건데 그러면 이번 전쟁은 무엇을 위한 거냐라고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도 지금 얘기가 막 나오고 있죠. 그러면 네. 진짜 그 적성 국가인 이란의 핵을 견제하기 위한 거냐 아니면 진짜 그 중국의 위안화 결제망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거냐. 근데 두 번째 얘기 같은 것들은 잘 안 하죠. 숨어있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란의 핵무기를 없애겠다, 중동에서 어떤 지정학적인 불안감을 없애겠다라는 명분이 있었을 텐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그럼 타이밍을 잡을 때 왜 하필 이번이었는가라고 네. 보면 지금 상황, 지정학적인 상황을 보면 위안화 결제, 석유 결제가 상당 부분 진척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전쟁도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온 거고 이번에 이란 전쟁도 그런 맥락에서 이제 트럼프 2기 2년 정도, 이제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중간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지금 트럼프가 뭔가를 보여줘야 될 때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베네수엘라, 이란 이런 산유국에 대한 제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 위안화에 대한 그 사용을 제재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전략이 네. 그럼 이제 먹히고 있는 건가요? 지금 베네수엘라는 일부 먹혔다고 봐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왜냐면은 석유 자원을 그 미국이 바로 이제 그 마두로 정권을 축출한 다음에 네. 지금 친미 정권인가? 제가 그 이후에 어떤 팔로업을 정확하게 못했는데 네. 그 이란의 그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미국의 석유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걸로 이제 저는 지금 알고 있는 상태고, 근데 이란의 지금 석유는 아직까지 지금 미국이 장악을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석유를 위안화로 결제하는 게 중국의 목적인데 결제할 석유가 미국의 어떤 그 관리 아래 들어간다면 그 무력화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란의 석유를 미국이 장악하지 못했거든요. 석유 탱크를 폭파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란의 그 지도부를 추출하고 친미 정권을 세운 것도 아니고 지금 무스타파 지금 그 하메네이 아들은 오히려 더 강경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란의 석유를 장악해서 위안화 석유 결제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난 다음에 베네수엘라의 석유까지도 러시아와 베네수엘라의 석유도 오히려 지금 제재를 풀어준 상황이라고 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제 석유 가격이 올라가고 특히나 미국 내에서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 트럼프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이나 복병을 만나게 되니까 지금 트럼프는 여러 가지로 뭐 지금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만 보면 지금 당황스러운 상황인 거죠. 지금 뭔가 이란에 대해서 장악력도 지금 확보하지 못했고 지금 국제 석유 시장에서도 어떤 지배력을 확보하지 못했고 오히려 러시아 같은 제재 대상 국가들의 석유를 지금 풀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오히려 지금 역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그러면 강공으로 나가서 이란의 지금 현재 지도부를 축출할 거냐
아니면 이거 해보니까 별로 실익이 없는데 해서 중단할 거냐의 문제인데 지금 트럼프의 말은 지금 중단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아무튼 소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물론 이제 이란도 뭐 큰 타격을 입었겠지만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 뭐 호르무즈는 사실상 봉쇄된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 부분 중동에 이제 의존했던 중국 같은 경우에 경제적으로 좀 현실적인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그 중동산 석유가 막혔을 때는 타격을 입죠.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지금 하루에 1,500만 배럴 정도의 석유를 수입해요. 예. 이게 잘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1,500만 배럴이라고 하면은 전 세계가 하루에 퍼내는 석유, 유통되는 석유의 15%예요. 네, 중국이 전 세계 석유의 15%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국산 석유도 있으니까 아마 전 세계 석유의 15% 이상을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여기서 그 1,500만 배럴에서 중동에서 가져가는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가 제가 알기로는 400만 배럴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만 400만 배럴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 중동산, 그러니까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중동산 석유가 400만 배럴인지 사우디 석유가 400만 배럴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1,500만 배럴 석유 수입량의 상당 부분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말라카 해협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제 동부 해안 쪽으로 유조선이 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서 중국으로 가는 이란산 그 석유 유조선이 막힌다면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제에서 석유를 실은 유조선이 막힌다면 타격을 보는 건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나 다른 국가에서 석유를 실어 나르는 유조선들은 막혀 있겠죠. 네. 근데 이란산 석유는 지금 오히려 더 중국으로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중국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가시적인 어떤 압박이나 어떤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가 이 달러 결제망이 이제 정치적 무기로 쓰이는 그 모습을 목격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달러 패권에 대한 수명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세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국제 결제 화폐라는 거는 그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독립성하고 중립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무색무취의 화폐여야 저희가 안심하고 쓰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폐가 그 나라 그 행정부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동결시키거나 어떤 등락이 반복된다면 내가 그거 쓰고 싶지 않죠. 그렇죠. 내가 지금 사이가 좋을 때는 당연히 뭐 그냥 안심하고 쓰겠지만 사이가 조금이라도 틀어지거나 아니면 사이가 좋을 때라도 상대방이 나한테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그 화폐를 계속 쓰면서 이 화폐를 쓰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겠죠. 미국은 지금 자충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지금의 달러 패권을 못 지키는 상황이라는 방증이니까 지금 본인 스스로 미국의 입장에서도 절박한 상황인 거죠. 근데 이거는 그 미국은 예를 들어서 그 세습 정치라고 하면은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아이러니인데 딜레마인데 그 미국은 지금 그 민주주의로 대통령을 뽑는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차기 정권을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 그 정권의 안위와 이제 그 재집권을 생각해야지 내가 그 우리 후손들이나 차기 정권이 어떤 영향을 받을 거라는 거를 생각하고 정치를 펴는 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행정부는 절대 없거든요. 네, 그건 바보죠. 내가 차차기를 생각하고 내가 정치 행정을 편다? 그거는 그런 훌륭하신 분은 그 민주주의 하에서는 태어날 수가 없고요. 네. 네. 그러면 결국은 내가 재집권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면은 차기의 빚을 떠넘겨 주더라도 돈을 많이 찍어야죠. 그 포퓰리즘은 불가피한 거고. 네. 근데 포퓰리즘이 나쁘니까 바꾸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공허한 메아리예요. 그거는 지금 현재의 정치 체제에서는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돈을 찍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의 지금 달러 패권의 어떤 위협적인 상황은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미국 국채보다 이제 금이 안전하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얘기로 그럼요. 봐야겠네요. 지금 금이 더 안전합니다. 왜냐면은 그 미국 국채하고 금의 차이는 그 일단은 이자를 주느냐 안 주느냐의 차이예요. 네. 근데 미국 국채는 이제 지금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시장에 따라서 4~5% 정도의 이자를 주니까 금보다는 안전하죠. 근데 한번 시세 차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국채는 가지고 있으면은 가격이 등락은 하지만 지금 $100짜리 국채가 $200, $300 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일정 부분 이제 그 수익률에 따라서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가격에 따라서 수익률이 등락을 하고 그 등락하는 수익률의 폭이 10%를 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국채의 어떤 시세 차익도 10% 안팎에서 이제 고정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금은 내가 22년에 사뒀으면 지금 금이 3배 올랐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판단이 들 거 아니야. 내가 국채를 살까, 금을 살까.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팬데믹 위기하고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국채의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금이 바젤 협약이라는 그 글로벌 금융 협약을 통해서 금이 3등급 자산에서 1등급 자산으로 승격이 됐어요. 2019년도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시장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금의 시가 차익이나 뭐 금이 안전하니까 사겠다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근본적으로 금은 닉슨 쇼크 이후에 이제 달러의 어떤 태환에서 벗어나면서 그냥 그 어떤 화폐 시스템 체제에 묶여 있는 어떤 그 금속이 아니라 그냥 그 뭐죠? 그냥 금속이 된 거예요. 유틸리티가 된 거예요. 네, 그냥 산업재 금속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 가격이 급등락을 막 하니까 당시에 닉슨 쇼크 이후에 10년간 금 가격이 25배가 오르고 중간에는 거의 반토막이 났었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닉슨 쇼크 이후에 달러와의 패깅이 깨지면서 금 가격이 급등락을 하니까 바젤 협약에서 금의 그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의 담보 가치를 시가에 그러니까 장부 가격의 50% 쳐주는 3등급 자산으로 강등을 해버렸어요. 닉슨 쇼크 이후에. 네, 그래서 금은 3등급 자산이었어요. 네, 금 가격이 안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도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금이라는 자산의 담보 가치가 50% 헤어컷을 당하는 3등급 하등 자산이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외면당했던 시절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미국이 닉슨 쇼크 이후에 달러의 어떤 법정화폐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금의 화폐 가치를 몰아내는 수단으로 금의 등급을 3등급으로 인류에서 3류 자산으로 그냥 퇴출시켜버린 거예요. 미국이 당시에는 전 세계 그 금융시장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유럽의 요구로 1등급으로 다시 복권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그 미국발 금융이기 때문이에요. 야, 니네 봐라. 니네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금을 3등급으로 몰아내주고 달러를 믿고 쓰겠다고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줬더니 합의했더니 니네가 하는 짓이라고는 달러를 많이 찍어내서 화생상품 만들어가지고 무분별하게 팔아서 금융위기가 났잖아. 그래서 미국 국채가 지금 가격이 막 떨어지잖아. 그럼 미국 국채 사라고 하지 마. 미국 국채 사고 나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우리 손해보는데 우리가 손해보는 짓까지 해가면서 너를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그래놓고 보니까 달러의 그 국채의 등급을 떨어뜨리자. 이거 현실에 맞게. 그랬더니 미국이 그걸 가만히 놔뒀겠어요? 미국 국채 등급을 떨어뜨리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유럽의 그 중앙은행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게 유럽이 금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미국이 금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유럽이요? 유럽이 미국의 대략 50% 정도를 더 가지고 있어요. 네. 유럽 그 EU 국가들이 그러니까 유로 연맹이 그러니까 지금 12,000톤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장부상으로는 8,000톤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50%를 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신들이 더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게 좋잖아요, 유럽은. 그렇죠. 그러니까 금의 가치를 끌어올리자라는 이제 목적으로 바젤 협약에서 금을 1등급으로 복권을 시켰어요. 그거는 이제 미국은 달러 국채의 등급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이제 금의 등급을 대신에 상대적으로 올려준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3등급 금이 2등급을 올라가서 1등급이 되고 국채는 그 자리에 있다. 네. 그러면 금과 국채의 가치를 보면 상대적으로 금의 가치가 그러니까 국채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채를 강등시키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미국 국채의 강등이었어요. 네. 굉장히 냉정한 신호였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는 미국 국채가 아니어도 우리가 금이라는 그 1등급 자산이 대안이 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유럽의 중앙은행들 그리고 그거를 호시탐탐 보고 있었던 중국의 인민은행이 금을 2019년부터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기 시작한 거죠. 미국 국채를 팔고. 왜냐면은 그 1919년 바젤 3 협약이 맺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 국채 외에는 1등급이 없었으니까 대안이 없는데 이제 금이라는 1등급 대안이 생기니까 그냥 우리가 왜 미국의 저 음흉한 쩔쩔매야 돼. 네, 쩔쩔매야 돼. 미국 국채 다 팔아버리고 금을 사자 그랬어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 국채를 팔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중국이 1조 2천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못 팔았어요. 왜냐면 그걸 팔아서 일단 다른 걸 살 대안이 없고 내가 그거를 파는 순간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국채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내가 파는 중국이 국채를 판다는데 이게 시장에 알려지자마자 미국 국채 가격이 폭락하거든요. 그럼 내가 그걸 일시에 그냥 순간적으로 다 팔아버릴 수가 없다면 내가 2천억 달러를 파는 순간 가지고 있는 1조 달러의 가격은 뚝 떨어지니까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오만했냐면 미국의 재무장관이 미국의 달러는 우리 돈인데 그 달러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니네 문제야 라고 유럽과 중국한테 계속 협박을 했었어요.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니네가 팔 수 있으면 한번 팔아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유럽이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이제는 팔 때가 됐다. 팔 수 있다. 팔고 금 사면 된다. 그리고 팔아도 미국도 타격 입는다 이제. 그 팔자. 야 우리 그냥 모르겠다. 타격을 입건 말건 팔자. 누가 죽는지 한번 보자. 이제 이런 상황으로 미국이 계속 지금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네. 왜냐면은 그 스위프트방에서 러시아 퇴출하고 3천억 달러 몰수하는 거 보니까 야 저걸 우리가 뭘 믿고 있어? 저 깡패인데?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이거 조금 팔아가지고 좀 손해 보더라도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가들이 이제 중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럽 국가들이 시진핑한테 가가지고 지금 악수하고 있잖아요. 나토 국가들이. 네, 그거 왜 그러겠어요? 네, 왜냐면은 나토라는 게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건데 미국이 그거 안 봐주겠다 이제는. 그러니까 미국도 당연해요. 왜 니네 안보를 우리 국방 비서가지고 도와줘야 돼? 미국도 그 입장 이해하죠. 근데 나토 국가들이 이제는 우리가 미국에 붙어 먹다가 걔들도 나쁜 놈들이에요. 미국에 붙어서 이득 취했죠. 그러다 이러가지고 꿀 빨아먹고 그러다가 미국이 갑자기 트럼프가 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손익계산이 안 맞아. 우리가 니네 지금 저기 전투기 보내주고 다 했는데 니네가 우리한테 뭐 해주는데 계속 무역 흑자만 보고 우리 이제 앞으로 이거 안 할래.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나토 그 유지비가 없어지니까 지금 중국한테 가가지고 시진핑한테 우리 잘해보자. 잘해서 미국을 트럼프 마음대로 못하게 한번 상대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토의 그 최대 관심은 러시아의 서진을 막는 거예요. 네,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이제 폴란드하고 독일까지 가게 되면 유럽은 끝나니까 중국과 손잡는 거는 제발 푸틴 좀 우리 한번 잘 힘 합쳐서 막아보자고 이거죠. 근데 중국이 나중에 저기 푸틴하고 유럽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그 유럽 편을 들어주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유럽도 답답하고 지금 미국도 답답한 거예요. 네. 네, 지들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보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결국에 핵심은 과연 이 달러의 패권이 무너지느냐, 버티느냐, 뭐 비트코인이냐, 달러냐, 금이냐,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걸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좀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달러의 패권은 그 무너진다고 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시점이잖아요. 근데 그 저희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아마 그런 상황은 없을 것 같고, 왜냐면은 지금 달러 패권이 이제 피아트 머니로서의 달러 패권은 닉슨 쇼크 이후에 55년 됐거든요. 근데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 근본이제까지 합하면 지금 미국의 패권은 대략 한 110년 정도가 됐어요. 근데 보통 이제 영국의 파운드가 200년 정도 갔었고, 그 전에 이제 그 스페인이나 네덜란드의 패권들도 대략 100년에서 200년 정도 갔으니까, 뭐 미국의 그 달러라고 해서 뭐 어떤 역사적인 어떤 반복되는 패턴을 뭐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거다. 네, 라는 거죠. 왜냐면 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실은 그 화폐라는 게 망했는데 지금 법정 화폐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훨씬 더 극심하거든요. 예전에는 그래도 그 정도가 있어서 그 금에 묶어서 화폐를 찍어냈고 속여서 금의 양이 좀 많다고 생각하고 속여서 달러를 그러니까 파운드나 페소를 찍어내긴 했지만 지금처럼 그냥 그 인쇄기만 돌려가지고 찍어내는 시스템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미국이 인플레이션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될 수 있죠. 근데 정말 미국의 패권이 이렇게 강력한 미국의 패권이 무너질 거냐 했는데 로마 시대 때 화폐가 그 디나리우스가 무너질 때도 사람들이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설마 그 로마 제국이 무너질까? 무너졌잖아요. 네. 지금 미국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보면 설마 미국이 무너질까라고 하는데 그 착각이죠. 무너지죠. 네. 생로병사라는 게 다 있는 거니까. 근데 언제냐 그럼 모르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그런 상황이 가시적으로 일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정점은 찍고 하락세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트리핀 딜레마라는 거에 문제점이 지금 극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그 딜레마에 빠지면 벗어날 수 없죠. 양자타기를 해야 되는데 그 딜레마라는 게 양자타기를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선택 못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전제주의 국가나 제국주의 국가로 회귀하기 전에는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한은 절대 미국의 달러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요. 수명을 잠깐 연장시켜줄 뿐이죠. 포퓰리즘이라는 거는 벗어날 수 없어요, 미국은. 네. 근데 그렇다면
정점을 찍고 달러의 가치는 계속 이제 신뢰도는 달러의 그 밸류하고 이제 크레딧은 다른 건데 신뢰도는 다른 건데 신뢰도는 지속적으로 떨어질 거예요. 근데 밸류는 아직까지는 그 달러의 가치는 아직까지는 그 달러의 가치하고 신뢰도를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게 달러의 가치는 예를 들면 원화 대비 달러의 가치라는 거예요. 달러의 가치가 아무리 떨어져도 원화가 더 떨어지면 달러의 밸류는 높아지죠. 그렇죠. 지금 원화의 가격이 더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요, 계속. 근데 달러의 신뢰도는 계속 떨어지죠. 왜냐면은 지금 미국이 저렇게 달러를 무기로 쓰고 있고 달러가 지금 무분별하게 발행되고 있고 지금 그 발행되는 거를 항상 그 굉장히 강력한 그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닉슨 쇼크라든지 프라자 합의라든지 지금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트럼프 쇼크라든지 여러 가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서 시장의 자정적인 어떤 그 작용에 의해서 달러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그때 그 행정부의 강제력에 의해서 달러 문제를 다른 국가들에게 전가시켰어요, 미국은. 신뢰도는 계속 떨어지죠. 그걸 반복적으로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신뢰도는 무너졌는데 다행스럽게 원화의 가치가 더 떨어지니까 달러의 가치가 유지되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원화가 지금 미국의 달러에 비해서 거의 120%더 빠른 속도로 발행되고 있으니까 네. 원화의 신뢰도나 가치는 더 떨어지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 국내에 있는 희소한 그 부동산 자산이나 금이나 한국 시장에서의 금이나 비트코인 가격은 더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국내 시장에서. 알겠습니다. 네, 김창희 작가님과 함께 글로벌 시장의 자산의 흐름, 판이 바뀌고 있는 모습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